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죽은 땅을 소생시킨다. 2. 아프리카에서 개발된 전설적인 걸작. 3. 한국이 없으면 기근은 계속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 억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황제 진시황은 죽어가는 자신이 두려워 3,000명의 신하를 보내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고작 50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그를 아무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여행길이면서 한 번 떠난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은 죽은 생명체는 살려낼 수 없지만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아프리카는 다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한국이 생명을 불어넣은 죽음의 땅 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한류는 한국 영화, 드라마, K-팝 등 소위 연예인들에게서 보여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한류는 TV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에도 한류가 있고, 정책에도 한류가 있고, 건설에도 한류가 있으며 농업에도 한류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의 한류는 우리가 꼭 곱씹어 기억해야 할 중요한 흐름입니다. 매슬로우라는 학자는 인간 욕구를 크게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 두 개로 구분했는데, 하위 욕구는 부족해서 생기는 욕구이며 상위 욕구는 더 성장하고 싶어서 생기는 욕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5단계의 욕구로 세분화했죠.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는 생리적 욕구로서 의식주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하고 싶은 욕구, 사회적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자아를 실현하고픈 욕구로 발전하게 되는데 하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상위 욕구를 포기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아 실현을 위해 신부가 되고 스님이 됐어도 먹을 것을 먼저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에게 식량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죠.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간은 정착이 가능해졌고 토양에 씨앗을 뿌려 농작물을 자급자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륙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죠. 흔히 아프리카는 죽음의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를 죽음의 대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많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정치적, 역사적, 환경적, 민족적 요인까지 얽히고 설킨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 환경적인 영향, 즉 비가 적고 메마른 땅은 아프리카를 죽음의 땅이라 부르게 하죠. 환경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것이 농업인 만큼 1년 중 비가 골고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제연구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 지구적 기상이변과 함께 아프리카의 건기와 우기 격차가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우기에는 폭우가 쏟아져 재산까지 쓸어가고 건기에는 쉽게 불이 날 정도로 모든 것을 말려버립니다. 또한 우기가 늦게 시작되거나 건기가 일찍 시작되는 등 농부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다 보니 아프리카는 점점 농업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업과 멀어진 아프리카에는 노업한류 가물면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고 있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을 한국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해외 농업기술 지원 사업이죠. 이 사업은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의 식량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알제리는 사하라 사막 덕분에 살아갑니다. 중요한 관광 자원이기 때문이죠. 사하라 사막은 아프리카 10개국에 조금씩 걸쳐 있지만 알제리에 속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알제리 영토의 4~5가 사막이니까요. 그러나 사막에서 농작물을 기르는 것은 불가능해 알제리는 사하라 사막으로 벌어들인 모든 돈을 식량을 구매하는데 모두 써버려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대한민국의 24배가 넘는 아프리카 1등 국토 면적을 보유했으나 경작 가능한 농지는 전 국토의 3%에 불과하며 전체 인구 3,400만 명 가운데 1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이라는 제한된 농업 환경에서는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광대한 면적에 재배되는 작물의 생산량은 너무 적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의 70%가 주식으로 의존하는 감자의 경우 농민들이 파종하는 시감자는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즉, 유럽에서 시감자를 수입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기가 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알제리의 시감자 가격은 생산비의 70%를 차지하며 시감자의 안정적인 수급이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알제리에서는 한국 덕분에 시감자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18억 규모의 시감자 재배를 위한 시설 및 실험기자재를 알제리에 제공했고, 감자 전문가 11명을 현지에 파견해 평균 없는 시감자 생산과 육종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한국 역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감자 생산 기술과 기술력이 취약해 외국으로부터 시감자를 수입해왔습니다. 그러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시감자 생산 기술을 지원받아 자체적으로 시감자를 생산할 수 있게 됐죠. 그 후 한국은 피를 깎는 노력 끝에 한국만의 고유 기술인 무병묘를 이용한 시감자 수경 재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실용화했죠. 현재는 독일, 일본 등 농업 선진국들이 모조리 이 기술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시감자를 생산할 때 선진국은 조직 배양묘를 이용해 상토나 흙에 재배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한국 역시 과거 이 기술을 지원받아 사용해 왔는데,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물속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독자적인 수경 재배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이 기술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감자 생산을 실용화한 기술입니다. 이제는 한때 한국에게 기술을 지원했던 독일과 일본, 미국, 그리고 국제강자연구소에서도 이 기술을 시감자 생산 기술로 채택하고 있죠. 원천 기술을 확보한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제리가 있습니다. 알제리의 시감자 지원 사업의 핵심은 병균에 전혀 감염되지 않은 감자 식물체를 병균 하나 없이 깨끗한 물속에서 재배함으로써 병이 없는 시감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영양액으로 사용되는 물이 좋지 않거나 시감자 재배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요. 농촌진흥청은 사하라 사막지대에 근접한 시감자 생산단지 수질을 정밀 분석해 사실상 수경 재배가 불가능했던 수질을 새로운 물질을 투입해 재배에 적당한 양액으로 개선해냈습니다. 더불어 여러 차례에 걸친 시험 재배와 환경 제어 시설의 설치를 통해 감자 재배에 최적 환경을 만들어냈죠. 사실 알제리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기 때문에 알제리에서는 시감자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바꿔버렸고, 불가능한 생태 환경을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절박함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이렇게 알제리에 제공된 시감자 기술 덕분에 기존에 10개밖에 달리지 않던 감자가 30개로 증가해 생산성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덕분에 2009년 이후로 매년 약 5만 개의 시감자가 생산되어 알제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이렇게 한국의 원칙적인 시감자 생산 기술 덕분에 시감자 생산량이 늘자 알제리 정부는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기에 이릅니다. 이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후속 사업을 애타게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죠. 왜냐면 시감자 사업이 물러온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밀에 이은 알제리 제2위 식량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시감자 31만 톤이 해결되면 경제적 효과가 무려 1조 9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하라 사막의 관광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알제리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기에 그리 친절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 수입이 한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려 1조 9천억 원이라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알제리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볼 여력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에서의 지원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제리 시감자 지원 사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인종이 다른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에서 수행된 것인데요. 엄청난 예산과 기술력을 투입해 거의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이 매우 더디고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기술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죠. 따라서 추가 사업을 구상하던 알제리 정부는 군인과 경찰까지 대동해 이들을 경호의 현장으로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제리에서 확보하기 불가능한 시설물은 100% 한국에서 공수해 왔는데, 이런 자재가 수개월 동안 통관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겨우 통관되어도 운송 중에 도난당하기 일쑤였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감자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이 가진 열정과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이 알제리에 시감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야기했을 때 알제리는 반신반의하며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수많은 선진국들이 원조라는 명목으로 알제리가 가진 지하자원에 더 큰 욕심을 부려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황량한 사하라 사막의 모래폭풍과 싸우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냈고 최첨단 온실 시스템까지 선보였을 때 비로소 믿음의 눈길을 보내왔죠. 무엇보다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진해 마침내 시감자 생산에 성공하자 완전한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대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이후로 알제리 정부는 재발 후속 사업을 추진해달라면서 먼저 나서서 사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토지를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알제리에게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132년이라는 시간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62년에야 간신히 독립을 이뤄냈지만 독립 후 이어진 내전과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프랑스의 흔적을 지워낼 만큼 경제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프랑스의 잔재가 진하게 남아있고 알제리스러운 것들은 사막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제리는 제2의 식량인 감자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모든 시감자는 외국에 의존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농촌진흥청 덕분에 시감자 생산을 위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원받음으로써 이제 알제리는 적어도 감자에 있어서만큼은 식량 주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보릿고개를 이겨내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로 통일뼈를 개발해 보릿고개를 벗어났습니다. 또한 백색혁명으로 물리는 비닐하우스 농법으로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죠.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농업 분야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한국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나누면서 개발도상국의 식량 문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감히 바이든이 극대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2024년에 미국은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 라고 천명했는데 이 발표 직후 한국이 아프리카와 엄청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바이든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자 바이든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한국이 아프리카와 얼마나 큰 계약을 체결했는지, 얼마나 대단하길래 바이든이 이토록 화가 났는지, 아프리카는 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지, 올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6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산하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날 공개한 내년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4%로 당초 올해 추정했던 3.2%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이는 1993년 이후 금융위기와 팬데믹 비상사태가 벌어진 2009년, 2020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인 스콧 존슨은 미국과 유럽이 동반 침체에 빠져 세계 경기 전망이 어느 때보다 어둡다고 봤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인 속도로 급증하면서 세계 경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와 글로벌 투자은행 IB들의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1%에서 내년 2.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JP 모건 노무리 LUBS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CTBNP 파리바 등 글로벌 8개 IB가 내놓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입니다. 미국 월가 거물들도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은행산업 컨퍼런스에서 어두운 경제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 CEO는 코로나19 팬데믹 보조금과 지출 축소 등으로 미국인들이 1조 5천억 달러, 약 2천조 원, 위초과 저축을 해놨지만 물가 상승 여파로 내년 중반이면 바닥이 날 것이라며 기준금리 5% 시대가 계속되면 시장이 우려하는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고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앞으로 노동자 급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IMF도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이 세계 경제의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내년도 체감 경기 침체를 확신했는데요. 피에르 올리비에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1일 현지 시간 세계 경제 전망 발표 직후 세계 최대 세계 경제, 미국, 중국, 유로존이 계속 정체할 것이라며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고 많은 이가 2024년을 침체처럼 느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다 보니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미국, 중국, 일본이 선택한 곳은 바로 아프리카. 시진핑도 1대1로의 중심은 아프리카 라며 아프리카에 중국 돈을 무한대로 공급하며 올인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최근 2024년에는 미국이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 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8년 만에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과 다르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아프리카에 올인 다 걸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미국은 아프리카의 포용적 성장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지원하고 미국과 아프리카 기업 간 지속적인 상업적 관계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2024년에는 미국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아프리카에 미국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같이 성공하는 것과 기회를 강조한다. 아프리카가 성공할 때 미국이 성공하고 전 세계도 성공한다 라고 밝힌 뒤 미국은 아프리카에 올인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협정 FTA, 기구 간 업무협약 MOU 체결, 빈국 지원 정책기금을 운영하는 미국 MCC,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 위베넨과 니제르 지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의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 관련 3억 7천만 달러 규모 신규 프로젝트 발표 등을 거론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 언론들은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원전 등 초대박 수주를 싹쓸이할 것이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놀랍게도 일본도 아프리카에 올인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이 미중 전략 경쟁의 주요 무대로 떠오른 아프리카에 2024년 올해부터 3년 동안 총 300억 달러, 약 40조 2,9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개막한 제8차 아프리카 개발회의 TICAD 온라인 기조 연설에서 일본은 아프리카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이고 싶다. 2024년 올해부터 3년 동안 민관을 합쳐 총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 라며 일본도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아프리카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올인하겠다 라고 선포한 이유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웠습니다. 총 54개국이 모여있는 아프리카는 UN 회원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등 국제 외교 무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2030년에 열릴 세계 엑스포도 한국에서 열릴지 유럽 국가에서 열릴지도 아프리카 54개국의 투표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바뀌고 IMF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도 아프리카 54개국의 투표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뛰어난 능력과 전 세계적 인기로 가장 강력했던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후보 강경화 전 장관. 하지만 결국 아프리카 출신의 질베르 웅보가 당선됐는데요. 이처럼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모두 아프리카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보니 아프리카 국가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드는데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합시해 올인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프리카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2050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과는 달리 아프리카의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17억 명, 2100년이면 무려 44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는 잠재력을 가진 거대 시장일 뿐 아니라 천연가스나 광물 자원 등도 풍부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무려 전 세계 백금의 90% 가까이가 매장되어 있고 만간 77%, 금 31%,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전 세계 코발트의 36%, 전 세계 산업용 다이아몬드가 무려 27%나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핵심 금속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매장되어 있음에도 채굴 기술이 부족해 아직 채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올인을 외치며 탐낼 만하죠. 자, 그런데 한국이 아프리카에 상륙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프리카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바로 한국을 선택하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경제 성장률 1위로 주목받고 있는 가나, 미국과 중국이 가장 많이 신경 쓰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인데, 가나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가나 정부가 주도하는 초대형 원전 사업과 인프라 사업을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에 전부 줬다 라며 믿기지 않는다 보도했습니다. 남아공은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중국에 줬던 채굴권도 한국에 대신 주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중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근 일본은 아프리카의 환심을 사로잡기 위해 무려 40조 원,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아프리카에 투자 및 무상 지원했는데, 아프리카는 놀랍게도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아프리카 전문가들은 아프리카가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은 뜨는 해, 일본은 지는 해다.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어스 뉴스 애널드 리포트, USNWR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을 함산해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더 플레인츠 모스트 파워풀 컨트리즈 순위를 발표했는데, 한국이 프랑스와 일본을 한 번에 제치고 세계 6위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의 첨단 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가 되었고 이후 기금 기부자가 됐다. 라며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다. 세계 최대의 국민총저축, GNS과 외국인 투자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아프리카 내 한류팬의 증가 속도도 놀랍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내 한류팬 수는 10년 사이 무려 130배나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쌀 한 톨 자랄 수 없었던 세네갈에서는 한국이 아프리카 기후에 맞게 보급해준 한국산 통일뼈 덕분에 세네갈의 식량 부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자 한국에 열광하고 있고, 남아공에서는 BTS와 블랙핑크뿐 아니라 한국산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가 절대적으로 커지면서 한국산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한국학을 전공하는 것이 트렌드가 될 만큼 한국에 대한 인기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코트디부아르 최고 국립대학인 펠릭스 우프에부안이 대학교 경제경영대학 대학원에 한국학 전공이 생겼고 순식간에 최고 인기 학과로 급부상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태권도, K-POP 등이 현재 코트디부아르를 지배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이보다 더합니다. 사람들은 마다가스카르를 아프리카 한류 열풍의 중심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돈을 빌려주는 척하면서 아프리카의 모든 자원을 가치해가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아프리카에 접근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진짜 친구는 오직 한국뿐이다. 라고 말이죠. 이제는 대한민국미 명실상부 자주국방의 첫 삽을 뜨기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미국의 감지를 뚫어내고 마침내 자립 준비를 시작한 해상 초계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해군 함정의 가장 위험한 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보통 적의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 함대함 미사일을 가득 채운 전투함정 등을 떠올립니다. 물론 들린 얘기는 아닙니다. 항공모함의 출현은 해전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바꾸었고, 함대함 미사일은 해상 교전의 범위를 수평선 너머로 넓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함정의 전장이 바다에 한정된 이상 가장 위험한 적은 따로 있습니다. 함정에서 가장 취약 부분인 선저부를 직접 타격하는 잠수함의 어뢰 공격 앞에선 빌딩 크기의 초대형 항공모함이든 면한 방어용 소형 고속정이든 모두 공평한데요. 오죽하면 잠수함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비대칭 전력이며 전략무기 취급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잠수함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군사적 외교적 긴장감을 장높인다는 건데요. 잠수함은 정상적인 해군이 형성되지 않은 나라여도 제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실제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연합국에 비해 해군력이 형편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트 하나만으로 해상 수송로를 봉쇄할 수 있었고 영국을 마사 직전까지 내몰았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 은밀성 덕분입니다. 밀단 자망 중인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당장 동해만 봐도 97만 8천 킬로미터에 육박해 한반도 4.4개가 들어가고도 남는 넓이인데다 서해의 넓이도 38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잠수함 출몰이 의심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 그대로 망망대해를 일일이 들쑤시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거니와 조금만 깊게 잠수해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바닷속을 3차원으로 돌아다니는 잠수함을 사전에 포착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이 노출되기 가장 쉬운 순간을 수상 무남 중밀대와 공격을 개시했을 때로 꼽는 건데요. 적선국이 우수한 성능의 잠수함을 보유했고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순간 군사 전략에는 엄청난 제약이 생겨버립니다. 어디서 미사일이 날마올지 모르는 미상 쉽사리 공세를 취하거나 자국의 해군을 출격시킬 수 없는 게 당면합니다. 일례로 중국의 최신형 잠수함인 94형의 경우 최대 작동 자망 심도가 300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LBM 12발, U3 어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533mm 어뢰 발사관 6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해군 함정은 물론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 중국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아무리 잠수함이 비대칭 전력이라 하더라도 공격 수단이 존재하는 이상 그에 맞춘 방어 수단도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상 초계기입니다. 해상 초계기는 수상 함정과 함께 적의 잠수함을 탐색하고 공격하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개발된 무기 체계입니다. 호위함, 구축함 등의 전투함에서 수행하는 대잠전이 특정 지역을 집중 탐색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면 해상 초계기는 항공기 특유의 기동성을 활용해 넓은 지역을 폭넓게 탐색하는 데 강점을 보입니다. 해상 초계기는 이들 그대로 소나를 바닷물에 담근 상태로 예인하며 목표물을 찾는 디핑 소나, 잠수함 출몰 의심 지역에 투하해서 수중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소노부위, 대수상 레이더를 이용해서 자망 중인 잠수함의 위치를 특정하고 잠수함 선체가 대부분 감철로 이루어졌음에 착안해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는 매드로 목표물이 잠수함이라는 것을 최종 검증하는데요. 이후 폭뢰를 쏟아붓거나 경어뢰로 잠수함을 타격합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인 자망은 양날의 검인데요. 수중에서 항해한다는 특성상 잠수함은 피격에 아주 취약합니다. 이로 인해 잠함 중민 잠수함을 완벽히 포착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할 수 있다면 잠수함의 부상이나 공격 자체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은밀함에 모든 게 집중된 성능, 피격에 약하다는 단점이 결합하면서 위치가 특정되는 이상 잠수함의 전략성이 급감하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을 침몰시키진 못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작전 자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대한민국 또한 이런 이유로 해상 초계기를 운용 중입니다. 하지만 그 도입사가 정말 기구한데요. 노후할 대로 노후화된 SE 트래커를 대체하기 위해 1995년부터 P3C 오라미언을 도입하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이미 개발국인 미국에서조차 P3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 이 생산 라인을 되살리는 데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고 결국 1대당 68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여곡절 끝에 도입한 R3S 8대로도 대한민국의 해상작전 구역을 전부 담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 전역의 바다를 초계하려면 최소한 32대 이상의 R3S 이상급 해상 초계기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P3의 생산라인은 이미 폐쇄된 상태였는데요. 결국 대한민국은 예비물자 처리되어 군용기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제309 함공무주정비 및 재생전대의 사막에 20년간 방치되어 있던 P3B 8기를 수임해서 P3C 사양으로 오버홀에 취역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담당한 KAI는 P3B를 완전히 분해하고 재조립하면서 주요 구조재를 보강했고 기체의 유효 수명을 완전히 새 것처럼 되돌렸는데요. 또한 임무 컴퓨터와 전자장비를 완전히 최신형으로 교체했고 WMS를 바꾸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MK-46 경어뢰뿐만 아니라 국산 머레 청상어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고 전반적인 성능을 아예 R3S 이상으로 향상시켜 버렸는데요. 더군다나 P3CK에서 획득한 대함 레이더 정보를 KF-16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면서 부족했던 KF-16의 대수상전 능력을 보완했습니다. 이쯤이면 20년 동안 사막에 처박혀 있던 P3B를 모버홀했다기보다 완전히 새로운 해상 초계기를 하나 개발했다는 게 더 어울릴 지경인데요. 심지어 2016년을 시작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P3C도 P3CK급 성능으로 개량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해상 초계기를 자체 개발할 역량을 모두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결정은 다시 한번 회산 도입이었습니다. 이 결단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게 앞서 말한 대로 당장 16대의 해상 초계기로도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독자 기술력으로 항공기를 만든다는 건 묘원한 일이었습니다. KF-21 2초도 비행에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이 입증된 지금과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패 리스크가 너무 큰 자체 개발보다는 이미 검증된 우수한 성능의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쪽이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2023년부터 도입이 결정된 P8 포세이돈은 2009년을 생산한 최신 기체인데다 잠수함 킬러라는 별명이 붙은 무수한 해상 초계기였습니다. 민간 여객기의 스테디셀러, 보밍 737을 기반으로 한 동체에 탐지거리만 470km에 육박하며 원해, 연안, 육상 모두 탐지가 가능한 AN, RP-10타중 임무 레이더와 EPS-154 AS 다기능 레이더를 탑재했고 SSQ 시리즈 소노브이를 탑재하는 등 P3 대비 월등한 대잠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차기 해상 초계기 도입 사업 당시 경쟁 입찰이었음에도 P8의 가격은 대당 1,600억 물결표 1,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P8의 도입에는 회의적인 여론이 강했는데요. 같은 예산이면 P8과 함께 유력 후보로 오른 사브의 소드 PC를 10대까지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브에서 소드 PC를 도입한다면 공동 생산과 AESA 레이더 기술을 이전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는데요. 소드 PC가 기본적인 성능에서는 P8에 밀렸지만 충분히 혹할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아직 시제기가 제작되지 않았다는 건 단점이었지만 사브는 이미 글로벌아이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데다 소드 PC 또한 글로벌아이를 개수한 버전이기에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북한이 SLBM 시험 발사를 감행하면서 미국, 면국, 인도 등이 운용하면서 이미 성능이 검증된 P8 도입으로 사엄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P8 도입은 지나칠 정도로 급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미국 측에서 한미 간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P8 구매를 강매하다시피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자국산 무기 구매 압박을 받지 않는 나라를 오히려 찾기 어려운데요. 또한 2017년이면 KF-21을 개발하면서 AESA 레이더 기술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고 도입국이 많아지면서 P8의 가격도 1,500억 원 수준으로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또 다급한 만보 상황을 고려하면 P8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이 아직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음에도 미국은 전략 다미제스트라는 명향력 있는 미군 전기 간행물을 통해 P8 도입을 확정지었다는 듯 발언했고 협상에 여지없이 고가의 무기를 강요했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P8은 미 해군이 주문한 127대를 끝으로 마의 생산 라인을 폐쇄할 계획인데요. 결국 대한민국은 별다른 고민을 할 시간도 없이 P86대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P8은 대한민국의 여건상 최선의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휘둘렀다는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감질에 휘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덱스 2023을 통해 마침내 한국형 해상 초계기의 청사진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KAI가 공개한 한국형 수송기 MC-X 기반 해상 초계기인데요. KAI는 무선 MC-X의 개발이 완료될 2035년을 기점으로 수명 연도를 다할 P3CK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P3B를 P3CK로 환골 탈퇴시킨 경험이 있는 데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 P3계열 해상 초계기의 창정비를 담당하면서 확보한 노하우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계획인데요. 케이프 21의 사례를 생각하면 단계적으로 P3급에서부터 P8급 또는 그 이상의 해상 초계기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KAI는 지난 2022년 MC-X를 공개하면서 수송기와 함께 특수목적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 발표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해상 초계기는 단시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해상 초계기 자체 개발을 통해 MC-X의 확장성이 입증된다면 그동안 소요 물량의 한계 때문에 외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등의 국산화 가능성도 열릴 것입니다. 바야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작인데요. 부디 대한민국의 원대한 도전이 단지 시도에서 그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